오늘 정치권 이슈들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얘기부터 좀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 한미가 어젯밤 지도지 탄도미사일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발사한 현무미사일 한 발이 강릉에 있는 공군기지에 떨어졌는데 아까 저희가 강릉에 있는 취재기자 현지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만 이 어젯밤에 폭발과 함께 불길이 일면서 강릉 주민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특히 훈련 전후해서 특별한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 컸다고 하는데 이 강릉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이 군의 대응이 무책임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지금 어젯밤에 있었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조금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무슨 뜻이냐. 어제 4일날 아침 7시에 어제 4일날이죠. 아침 북한이 발생하고 나서 어제 밤 11시에 우리가 군이 정확히 말하면 대응하는 대응 사격 어떻게 보면 뭐 원점이 없으니까 대응 사격이 아니죠. 우리도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우리가 대응 사격이라고 치고 이제 하는데 처음에 현무를 쏘았다는 거예요. 현무2를 쏘았는데 어디서 쏘았느냐. 이게 잘 아셔야 되는 게 또 무슨 다른 데 쏘았는데 그게 돌고 돌아서 강릉 비행장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강릉 공군기지 옛날에 강릉 공항에 쏜 거예요. 왜? 쏘려는 그 화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육군 부대가 들어가서 육군 미사일 부대가 공군 비행장에 들어가서 쏜 거예요. 쏘았는데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비정상적인 비행을 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떨어졌다. 올라가다가 잘못 비행해서 떨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 오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낙탄도 틀린 표현이에요. 미사일 오작동 사고예요. 그래서 탄두가 터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추진제. 미사일 올라가려면 이게 현무 같은 것도 뒤에 연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료가 뭐랄까 불길과 떨어지면서 경험이 났다 이래요. 이래서 오작동 사고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겠죠. 공군 비행장 안에 떨어졌으니까 원래 원점으로 돌아왔으니까 큰 실수를 한 거죠. 왜?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기니. 두 번째. 그다음에 11시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11시 넘어서 정리를 하고 우리 군대로 에이테겜스라는 지대지 미사일을 통일해야 쏘고 미군은 또 미군끼리 쏜 거. 두 발씩. 이게 어제 벌어졌던 일의 전모인데 이게 그러니까 뭘 잘못했느냐 군이. 첫째는 제가 보기에는 평소에 훈련을 안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정도 현무2 정도면은 정밀하게 부대에서 관리했을 텐데 추진제에 문제가 있었는지 흔히 하는 말로 군대 장약에 문제가 있었는지 낡았는지 아니면 이게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이 잘못됐는지 이런 게 안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무기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나중에 따져볼 문제다. 두 번째는 이 정도 훈련하면 만에 플랜 B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잘못되면은 강릉시청, 강릉소방서, 예를 들어서 경찰서와는 뭔가는 됐어요. 뭐 문자를 내서 시민들한테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한다든지. 근데 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훈련하다 벌어진 일이다.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권성동 의원이야 뭐 저렇게 주민들이 워낙 불안해하니까 저런 뭐 SNS에 올릴 수는 가능한데 훈련으로 보면 항용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지금 우리 군이 굉장히 준비가 안 된 것 아니냐는 불안감은 자아내기에는 충분하더라고요. 큰 실수를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게 안보 공백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세 가지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보 공백, 안보 무능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의 IRBM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또 압도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른바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발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현미2 하나가 사고가 나버렸단 말이에요. 낙탄 사고. 그렇다면은 우리 군이 당초에 보여주려고 했던 군의 능력은 사실상 오발탄으로 끝난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응 능력이 제대로 돼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또는 사후에 전혀 국민들에게 공지를 안 했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제 밤 11시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게 낙탄 사고로 불발됨으로 인해서 큰 섬광이 일어나고 불길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뭐 그 지역의 주민들은 전쟁 난 것 아니냐라는 이제 공포와 불안에 떨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공지 사항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불안감이 높아질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뭐 행정 당국에까지 전혀 공지를 안 했기 때문에 소방 당국에서 왔다가 뭐 3분 만에 돌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늦장 대응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고 발생 8시간이나 지나서 국방부에서 유감을 밝혔거든요. 그러면 이 8시간 동안이나 이걸 그렇게 묵혀둘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당연히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작전의 실패가 드러났는데 왜 이런 작전의 실패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진상 규명에 따라서 책임이 있는 자가 있다면은 책임을 물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2017년에도 북한이 이제 IRBM 이걸 발사를 했는데 그때도 우리가 2발을 현무를 발사를 했는데 대응 발사를 또 한 발이 그냥 또 결국 이제 오발탄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되겠고 또 이 과정에서 과연 안보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가 한 목소리가 없거든요. 한 목소리가 없이 똑같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안보라는 것이 결국 여야가 똑같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결과물이 좀 반드시 이번 기회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원로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군의 이 안보 태세는 한 점의 허점도 없어야 된다는 게 국민적인 거의 뭐 상식처럼 돼 있는 부분이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 평소에 훈련을 안 했다는 것이 가장 큰 거고 숙달된 어떤 그 운용의 원리를 군 부대원들이 숙지 못한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군 지금 아마 현무는 제가 알기로는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훈련을 많이 안 해본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크게 보면 북한이 이른바 쏘는 저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밖에 대응 못하냐는 약간의 자괴심을 느끼는 거예요. 어제 북한이 쏘았다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 이걸 미국은 보니까 장거리 미사일로 표현하던데 어찌됐건 4,500km를 날아갔잖아요. 장도에서 쏜 게 보십시오. 고도 970km라 그래요. 일본은 상공을 지나가지고 4,500km를 나서 태평양에 떨어졌다. 초속 마하 17이다. 이게 엄청난 무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 사거리 1,000km라는 현무, 300km라는 에이테킴스 이런 거 보면은 북한에 예를 들어서 북한에 내가 장군이라 칩시다. 예를 들어서 군 책임자 그러면 좀 웃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형 사격한다 하고 그런 거는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본질적인 요소는 아닌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좀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이것 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받았다고 대통령실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의지를 피력한 것을 평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더불어서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다. 북에 잇따른 도발은 핵실험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나리오 같다.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한미 확장 억제 획기적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까지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받았고 친서에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이런 점을 피력한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방법을 좀 만들겠다라고 이제 카멜라 해리스 미국의 부대통령도 입장을 밝히고 있고 또 바이든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보완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11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미 의회가 사실상 지금 휴회인 그런 상황이고 전부 이제 선거 정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 수 있을 좀 염려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따라서 중간 선거에서 압승하기 위해서는 이 보호무역주의의 색채를 굉장히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일종의 레토릭, 그냥 뭐 말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심각한 국익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이 IRA 관련 법이 미국에서 통과될 때까지 그럼 우리 정부는 뭘 했는가? 지금 이제 다 지금 보고를 우리 한국 정부에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또 그리고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도 이미 이제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를 만나든지 전화 통화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한미 FTA 정신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게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사후 약방문격으로 나오니까 과연 어떠한 보완책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저 IRA 법이 왜 미국에서 저렇게 급 통과됐을까요? 이거는 흐름이 트럼프 이후에 똑같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제일주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세계 경찰국임을 자임하면서 이렇게 외국에까지 다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냐는 그 흐름이 계속 유지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저 흐름을 못 이기는 거예요. 왜? 미국 화이트 칼라들이 다 망했고 그 이른바 화이트의 아주 뭐랄까 러스트 벨트 쪽에 그 압력이 너무 거셌기 때문에 미국 제일주의를 민주당 정부도 할 수밖에 없고 그걸 IRA 법으로 표현된 거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미리 알았다고 한들 우리만 이렇게 한국 전기차만 과연 뭐 빼질 수 있는 의도는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얼굴 한번 마주 보려고 가서 저렇게 박진 장관하고 이야기를 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어떻다는 거, 한국의 자동차 업자들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전달해도 됐을 거예요. 특히나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아주 굉장히 뭐랄까 마켓 쉐어가 시장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니까 포드나 이쪽에서 그런 요소도 있는 거예요. 국제 경쟁력에서 보면은 견제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 테고 또 카멜라 해리스 왔을 때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한국 정부가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달됐다. 그러면 네. 바이든 입장에서는 자 일단은 11월 달에 이 중간선거 지나고 한번 봅시다라는 취지란 말이에요. 어쩔지는 모르는 거예요. 미국 국내 정치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지금 바이든은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성의 표시를 한 편지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을 겁니다.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다른 입장을 좀 표명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이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당장 뭐 7,500불이니까 대략 우리 돈으로 이제 1,0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제외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한국산 전기차가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당장 지금 뭐 현대차 매출이 지난달에 비해서 10% 이상 떨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사전에 미국에 어필을 했다면은 특히 이제 우리는 미국과 한국은 한미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100억 달러 이상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본토에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투자하기로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어필했다면은 우리 입장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한 것은 이 정부의 큰 실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국정감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 국감을 외쳤지만 첫날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거센 충돌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감 오늘까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의원들의 태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격앙돼 있고 긴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당 의원들은 나는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돼. 왜? 야당의 공격이 너무 거세고 무책임한 공격을 하는 데 대해서는 방어를 해줘야 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그건 지지자들부터의 압력도 있는 거고 야당 입장은 또 정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오는 말은 결국은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하고 공격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간다. 이게 뭐 한 달 동안 벌어질 일인데 온 국민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서 누가 먼저 방향을 트느냐. 한 달 동안 내내 18개 상임위마다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어제 오늘 좋다. 국민들이 생각해도 아이고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 주부터라도 또 이렇게 된다.
무관한 상임위 조사도 전부 다 자기 상임위와 연관이 있는 대통령권, 전직 대통령권, 야당 대표권 다 꺼내가지고 공개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가면 저는 굉장히 좀 가만 안 있을 거다, 언론이. 저는 그 지점에 약간 기대를 걸고 이번 주는 이렇게 넘어가고 할 수 없어요. 뭐 이거는 좀 김도 빠져야 되고 독이 좀 빠져야 돼요. 네. 그래서 좀 다음 주 중반쯤 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 민생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7%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환율은 지금 뭐 1,430원 넘어가지고 1,500원까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과 그리고 태국의 이 외환이 상당히 좀 불안하다라는 이제 국제기관의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물가는 뭐 30년 만에 최고 올랐다라는 이제 그런 민생의 위험한 사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하고 여야는 뭐 사활을 건 싸움만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국감이 민생 국감이 돼야 되는데 정쟁 국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지만 최근 이제 가장 큰 쟁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따른 비속어 논란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했으면 끝날 문제인데 오히려 이걸 보도한 MBC의 조작 문제로 몰아가지고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또 처리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정상적인 국감이 열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국감이 정상적으로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대통령이 당초에는 해외 순방 갔다 오면은 여야 영수회담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물 건너갔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최소한 유감 표명을 해가지고 정리하고 그리고 또 뭐 이재명 대표를 만나든 또는 뭐 국민의힘 대표도 함께 만나든 그래서 빨리 이 대화의 실마리를 열어서 협치의 정국으로 바꿀 지금 상황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구체적으로 상임위별로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이 김정숙 여사의 2018년도 인도 단독 방문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 당시 방문이 한국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이런 보도를 인용하면서 영부인의 세계 일주 꿈을 이루어진 버킷리스트 외교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인도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당시에 초청을 했었는데 문 전 대통령이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인도 측이 김 여사에게 제안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왜곡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 반박을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여야 간에 계속해서 공방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당시에도 제가 기억하기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영부인이 당시 2018년 9월이죠. 그 딱 4년 전에 김정숙 여사가 혼자 전용기 2호기인가를 타고 갔는데 대통령 휘장이 있었다. 간데가 그런데 타지마할이다. 관광지 유명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 의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때마다 정부의 답변이 청와대의 설명이 그때는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를 간곡하게 초청했다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이때는 인도에서 관광 차관이 초청한 대상은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었다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사실이부터 따져봐야 돼요. 근데 도종환 장관이 어떻게 됐는지 못 가게 되면서 안 가게 된지는 몰라도 외교부에서 인도에다가 우리 김정숙 여사가 대신 가면 안 되겠냐고 쉽게 얘기해서 초청해주면 안 되겠냐고 타진을 했다는 거예요. 외교부가. 대한민국 외교부. 그래서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한다는 명의의 초청장을 보냈고 김 여사가 참석을 했다. 이게 이제 일부의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그게 아니고 인도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는데 문 대통령이 갈 형편이 안 돼서 영부인이 대신 가대 얼버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대목. 자, 처음에 인도 정부에서 누굴 초청했느냐? 도종환 장관이냐? 문재인 대통령이냐? 기록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외교부에. 나중에 따져보면 되는 문제예요. 어찌됐건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진실 공방인데 이거는 뭐 쉽게 생각해서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앞으로는 뭐 이번에 되더라도 전임 대통령이 현실 정치를 끼어들거나 아니 전임 대통령 문제를 현실 정치로 이제
끌어다니는 이런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영부인이든 대통령의 뭐 감사원 조사관 간에 조금은 좀 빨리 끝을 내자. 이게 퇴임한 대통령이면 적어도 국가 옛날부터 원로회의 멤버 원로회의. 그러면 좀 무게 있는 사람으로서 정파를 떠나서 정치 발언도 하지 않고 또 그분이 정치 발언을 하지 않도록 또 여건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는 것 아니냐는 생각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문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를 두고 또 야당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이 풍자 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이제 수상을 받았는데 문체부가 지금 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정치적이다라면서 이제 엄중 경고를 했고 이것이 여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논란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 이슈가 계속 확산이 되면 될수록 윤석열 정부는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것이 자유 아닙니까? 그래서 취임사에서도 뭐 자유라는 단어를 수십 번 썼고 또 뭐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에도 자유라는 단어를 뭐 수십 번 쓸 정도로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자유라는 부분이 가치가 가장 강조돼야 될 영역이 예술 영역 아니겠습니까?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만이 이 예술이 자유롭게 꽃피울 수가 있는데 지금 한 고등학생의 만화 이게 이제 윤석열차라고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풍자를 매우 신랄하게 그린 그런 카툰이에요. 뭐 보면은 열차의 머리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가 있고 그리고 기관석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뒤에서 배후에 조정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다라는 그런 이제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뒷칸에는 뭐 검사들이 또 칼을 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또 검찰공화국이다라는 그런 이제 상징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고등학생이 자신의 창작 작품을 그리고 주최 측에서 전시한 건데 이걸 가지고 문체부에서 엄중 경고한다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그런 부분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한 자기 부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작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기관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모순된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만약에 블랙리스트가 은밀하게 이루어진 그런 차별이었다면 지금 이것은 뭐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블랙리스트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좀 뼈아프게 여권이 좀 반성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경고를 한 대상이 어디죠? 그 고등학생한테 뭐 경고했을 리는 없을 테고 이게 주최한 한국 만화영상진흥원에 한국자가 들어가니까 국립 조직 같으면 국가 조직 같지만 이게 부천시 소속 재단이에요. 한국 만화영상진흥원 경기도 부천시 소속 재단. 왜 그러면 정부에서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느냐? 제가 굳이 이야기하면 102억 원의 국민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원이 됐는데 부천 국제 만화 축제라는 것을 자 한국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주관하면서 좋아요. 그런데 뭐 더 좋은데 꼭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다른 생각이 있는데 어찌됐건 저런 작품에다가 왜 금상을 주고 경기도지사중을 주고 했을까? 심사위원들은 누구였지? 저기서 무슨 창작을 발견했단 말인가? 창작성, 창의력을 이런 대목이라서 이제 그 문체부에서 이유를 보면 정치적인 노골적인 정치 성향을 보이는 작품을 왜 선정해서 수상하느냐? 이것은 청소년들의 만화 창작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취지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나름 빠져나가는 걸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창작의 자유라는 게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으니까 저는 그 점은 좀 전제를 하고 저대로 보면은 저도 와, 고등학생이 굉장히 야 정치 의식이 높구나. 야 이런 작품을 생각해 낼 수 있다는 요즘 고등학생들은 저하던 시대와 아주 다르구나 생각 가졌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 또 중에 하나 보니까 영국의 일간 신문에 비슷한 내용이 실렸대요. 2019년도에 당시 열차의 머리가 보리스 존슨 총리고 그 뒤에 석탄 열차니까 석탄을 끼얹고 있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보리스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정을 받아가면서 브렉시트
하고 있다는 더 선이라는 영국 신문의 만평하고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열차의 구도, 이 연기가 나는 그 뭐 흑연 열차, 뭐 무연탄 쓰는 열차. 그 다음에 앉은 사람, 앞에 윤석열 대통령, 이쪽은 앞에 보리스 존슨 총리, 뒤에 김건희 여사, 여기는 뭐 트럼프.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창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최소한 뭐 제가 무슨 뭐 모작이다, 모작 수준 내지는 모티브를 따서 고등학생이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또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 정도 사안은 왜 저렇게 저런 작품을 뽑아준다는 기분 나쁘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으나 또 경고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오히려 좀 일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는 사실도 저는 제 마음속에 일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첨언하면요, 풍자가 가장 많은 분야가 정치 분야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신문에도 계속해서 뭐 정치 만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90% 이상이 이제 정치를 소재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보장을 해야 되는데 소재와 분야에 따라서 그럼 어느 부분은 허락을 하고 또 어느 부분은 허락을 하지 않는다면은 자유국가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정치 소재니까 엄중 경고한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자기 부정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부끄러운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저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